우리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장 초반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정 연휴 앞둔 우리 증시 흐름 정리해 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전략본부 조상준 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상준 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에 5,500선을 뚫면서 좀 강하게 출발했었는데 장중 이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들이 받으면서 그래도 5,500선에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제 이제 대신증권발 주주환원 호재가 증권주 전체로 확산되면서 미래에셋증권 같다, 뭐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네. 5%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반도체가 쉴 때 금융주가 받쳐준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강세장의 전형적인 공식이 완성됐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금융주 비중이 높은 고배당 ETF들이 오늘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뭐 저희 타임, 뭐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3%, 4% 이상 오르면서 맞아요. 엄청난 수급세가 많이 몰리기도 했을 만큼 당분간은 그래도 좀 가치주, 증권주 이런 쪽을 좀 주도 쪽으로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도 이 흐름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계속 좀 일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미국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이제 휴장에 따라서 지금 그 전에 좀 매매 공방이 좀 오늘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뭐 1조 원 가까이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였는데 일단 뭐 설 연휴 휴장으로 인해서 일부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뭐 증시 자금 주변 자금들이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98조 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외국 개인들의 매수세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줄어든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기에 뭐 ETF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모로 인해서 지금 뭐 은행 예금을 지금 뭐 증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증시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탄탄하다 보니까 뭐 개인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CPI가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과연 이제 이 CPI에 따라서 향후에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2월 달 지금 뭐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 지표가 좋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연간 조정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CPI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 동안에 좀 챙겨봐야 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오늘도 달성을 했는데요. 요게 좀 아쉽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짤을 하나 봤었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스포츠카에 타가지고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러는 뭐 그걸 좀 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일단 뭐 질주한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준 부장님, 지금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전자가 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신뢰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기술적 초격차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의 HBM4 경쟁을 두고 이제 출혈 경쟁이다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도 한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사실 현재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승자 독식 게임이 아니라 두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함께 파이를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공정의 난이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HBM4부터는 이제 로직 다이 결합 등 이제 공정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곧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소부장, 생태계 전반으로 이제 수혜가 이어질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반도체 대형주를 이제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가져가시면서 기술적 해자를 가진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뭐 삼성전자는 이제 1% 상승 마감,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마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던 거는 뭐 연휴 기간 내에 혹시 있을 리스크에도 이 두 기업은 가져갈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뭐 두 기업들 자체는 올해 뭐 영업이익이 원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영업이익은 이제 뭐 160조 원, 17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뭐 시장 컨센서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1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만큼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메모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메모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이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올해 투자의 금액이 6,6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뭐 작년보다 한 50% 이상 지금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최대 수혜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네. 납품하는 업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TSMC나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미국 내에서 AI에 대한 뭐 과잉 투자 우려가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AI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뭐 가장 큰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건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뭐 주가 뭐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부장님께도 같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사실 이제 AI 아마겟돈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마이크론도 올라갔던 걸 확인해 보면은 여전히 뭐 AI 반도체 하드웨어로는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네네. 일단은 계속 하드웨어 쪽에서는 수요가 있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건립되고 있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더라도 건설이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크로 지표들은 아직 잘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수요에 대한 의문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 AI 버블이라는 의문점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얼마나 계속 연속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메모리, 뭐 인프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굳건한 게 언제까지 유지된다. 이 전망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실적 자체는 이번 분기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의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잘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AI 산업 전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옥석 가리기 요 말이 또 나오네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주가 움직임은 엇갈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임순재 대표님, 요 지금 주가의 엇갈림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까요? 계속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기업으로 보면 이제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BM4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쪽에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를 많이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레거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H4 D램에 대한 출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 게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갤럭시 S26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예. 다음 달부터 이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렇게 S26에 들어가는 이제 AP인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물론 뭐 울트라 버전은 아니고 그냥 S26에만 이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 들어가는 건 퀄컴 거 쓴다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울트라는 이제 전부 다 퀄컴 거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모델인 S2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더라도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품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엑시노스 2600이 만들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초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5나노 밑에 있는 지금 미세화 공정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이 네. 지금 TSMC에 줄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5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2나노 공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TSMC에 줄 서 있는 그런 빅테크 중에서 일부 물량은 지금 삼성전자로 옮겨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의 실적도 기존에 뭐 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엑시노스 2700 내년에 나올 갤럭시부터 점차 늘려가고 아마 미국 제외 그때는 미국 제외 전 세계에는 다 2700을 쓰는 걸 목표로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최근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해보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요새 반도체 쪽 이야기는 좋다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브리핑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PC 업체들이 지금 곡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호황을 누릴 가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미국에서도 어떤 혹시나의 규제나 압박 같은 거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과한 걱정입니까? 어느 정도는 과한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금 노트북 가격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업돼서 맞아요.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인 만큼 메모리 가격으로 인해서 최종 완성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제약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기에 그런 수요를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제약으로 뭐 개정으로 레귤레이션으로 막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수요가 뭐 리테일 수요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요라든지 뭐 B2B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요가 쉽게 꺾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 보면서 혹시 우려되는 포인트들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은 특별하게는 나쁜 포인트를 오히려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이 그 들 시간에 매수를 정도로 하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좋다. 네. 그 짤대로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설명할 시간 없어. 얼른 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수재 대표님은 네. 인수재 대표님도 없으세요? 굳이 따지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데이램에 대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중 가장 큰 부분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발 이제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400여 군데가 지어지거나 지어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역 주민 전력 공급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 중심으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슈가 중간 선거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지어지는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조절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수요도 떨어지고. 증가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뭐 지금보다는 일단 뭐 하반기 되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악재를 찾으려고 우려되는 포인트를 찾는 건 오히려 시간이 아까운 정도로 반도체 업황은 좋다.
우리가 맘 편히 설 연휴 때는 반도체주들 그냥 이제 넣어두고 쭉 연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285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1위 두고 3파전, 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형제들인데 사실 1, 2, 3위가 오늘 다 하락했어요. 누가 하나 올라가서 1위가 된 게 아니고 엎치락 덜 뒤치락 내려가서. 네,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사실 계속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대통령의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뭐 배가 고프다. 코스피는 왜 코스닥만큼 못 가냐. 코스닥은 왜 코스피만큼 못 가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뭔가 명절 이후에 대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뭐 상패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건전화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제 시장 건전화 조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종목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연속 이제 적자 기업이 40%에 달할 만큼 맞아요. 적자 기업 비중이 높기도 한데 뭐 코스피 200은 예를 들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엄선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가에게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간 속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뭐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이제 수급까지도 계속 끌어올려 준다고 한다면은 뭐 좀 옥석도 가려지고 계속 드리지만 옥석 가려지고 수급까지 받침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뭐 좋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뭐 대책 나오면 근데 코스닥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 단기적인 수급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기업 자체, 그러니까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코스피가 지금 5,000포인트를 댄 게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원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5,000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안 지금 나와요. 영업이익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 전체 나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해 16조가 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라가는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수익이 적게 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럼 뭐 법을 끼는 것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상폐 기업이나 아니면 퇴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 기업 내에 부실 기업들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부장님 이번에 어제 상폐 기업 어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썩은 꼬리를 잘라낸다라는 느낌일까요? 체질 개선의 느낌일까요? 저는 사실상 체질 개선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안 좋은 기업을 골라낸다라는 게 꼭 안 좋은 뭐 네. 썩은 꼬리를 잘라내고 남은 것만 좋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좀 정책을 체질 개선 핀다라고 도모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단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 수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장 자체가 질적 성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더 많은 외국인 자금, 그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좋은 여력이 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 코스닥 동전주들은 어떻게 하나 요것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7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흐름 봤을 때 단번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보유하고 계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정리 못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상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부실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동전주들이 시장을 물을 흐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수익이 그러니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 이제 작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세 조정 행위에 어떻게 보면 온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급등락이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뭐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또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량한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전주부터 해가지고 어제 사실 뭐 여긴 상패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부 동전주에서 막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는데 저도 동전주보다 제일 놀랐던 게 여러분 위즈빅 스튜디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메타버스 한다고 엄청 떴던 한창 얘기 많이 종목이잖아요. 나왔던. 이게 동전주가 될 정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가 514원. 으로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이야기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야기할 때 조상준 부장님이 너무 잘 나와주셨다 생각이 드는 게 또 타임폴리오에서 이렇게 운용을 보시다 보면은 특히나 코스닥의 명가 아닙니까? 네. 또 이쪽이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 3월에 출시한다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네,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는 액티브 ETF의 특징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액티브 ETF의 특징은 펀드 매니저가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네. 종목을 담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건 적자 기업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부실 기업이 많은 기업일 경우에는 패시브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종목도 필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직접 선별을 해서 그쵸.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세에서는 훨씬 더 월등한 성과를 보이는 게 대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3월 10일 날 코스닥 액티브를 상장하게 됩니다. 날짜 나왔어요? 네, 3월 오. 10일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검증되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서 투자할 예정이고요. 뭐 변동성은 낮추고 투자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뭐 과거에 저희가 뭐 코스피도 이겼고 S&P 500도 이겼고 나스닥도 뭐 2배 정도 이기고 바이오 있는데 액티브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뭐 코스닥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가리지 않고 저희한테 매일매일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퀄리티 있는 코스닥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3월 10일 날 상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나왔네요. 3월 네. 10일이요. 3월 10일에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출시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코스닥에서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네.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다만 그래요?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개발 중에서도 에러가 나오는 맞아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엄선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오. 좀 엄선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도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네. 그렇게까지 좋은 움직임은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들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 갖고 올 수 있는 라이센싱 아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구간 조정이 지나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하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확대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바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ETF에 뭔가 제약 바이오 코스닥에서 좀 주축이 요새 좋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네. 기만 치료제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두루두루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신약 개발이랑 제형 변경 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제형 있습니다. 변경? 네, 맞습니다. 오호. 일단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화두가 비만 치료제에서 주사제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주사제는 성능은 훨씬 침투율은 100% 가까이 좋다시피 하다지만
사실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자기가 스스로 배에다 주사를 넣는 그렇죠. 게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경구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낮춘다고 하고 대신 복역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로서는 그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투율도 한 20-30%대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만큼 복역 기간이 늘어져서 뭐 실제로 이제 투약하는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적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제형 변경을 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팩트론, 올릭스, 뭐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업들을 갖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리가캠이나 뭐 알테우덴이나 이런 뭐 기존에 이제 애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약 개발 기업부터 저희는 뭐 제형 변경 기업까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형 변경, 뭐 이제 D&D 파마텍도 있고 일동제약도 있고 그쪽이 포함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도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저는 반도체가 가장 좀 신선했습니다. 원래 이 코스닥 ETF 하면은 네네. 은근히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반도체의 상승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구성하는 순서가 보통 시가총액 순위로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약간 작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비중을 낮추고 그런 부분을 높이는 형태의 운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개별 종목으로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섹터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 조상준 부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우리 이제 코스닥 얘기 쭉 넘어갔잖아요. 이제 코스닥을 좀 이끌어갈 섹터가 뭐 3대 축이라고 하면 로봇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2차 전지 이렇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 있으십니까? 뭐 그중에서는 뭐 제일 하는 게 이제 로봇 아니면 뭐 바이오 쪽 아닌가.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렇죠.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뭐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제형 변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뭐 여전히 좀 관심들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장기 지속형에 대한 그런 부분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구용이 아니더라도 뭐 경구용 매일 약 먹는 것보다 한 번 주사 맞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게 꼭 뭐 사람마다 이제 다 취향이 달라지니까 약 같은 걸 먹으면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식의 이제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입 이게 산업 내에 이제 투입 비중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형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저희가 잘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지구를 돌파해서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안 그래도 오늘 호재가 또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사우디 항공에서 우주까지 협력을 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이게 원래 수소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용 안테나 보호필름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여기 섹터가 좀 어떠세요?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도 사실 있고 신규 종목 그리고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태양광도 이제 포함하면서 쭉 같이 올리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테마의 지속성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스페이스 X의 이제 IPO가 그러니까요. 이제 시발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스페이스 X의 IPO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산을 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고 넘은 이유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그 섹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 비중만 안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 비중 자체를 뭐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주 섹터만 보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랑 방산을 같이 투자한다면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 타임 글로벌 있죠.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라는 E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재무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럽 방위 산업 기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골든도 프로젝트도 있고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제 달로 다시 인류를 보내는 그렇죠.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뭐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로켓랩이나 플래넷랩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도 있겠지만 뭐 꿈에서 약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가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과거에 AI 때 GPT가 나왔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스페이스X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혹은 대항마들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시총이 받침된 기업들과 뭐 노스먼 그루먼 같이 혹은 뭐 RTX 같이 우주 산업과 그 방위 산업을 동시에 잘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방위 산업 비중을 계속 그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방위 산업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산업까지 더해진 그렇죠. 기업들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우주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방산이 또 우주항공하고 좀 겹쳐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좀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폴리오에도 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 다 포함되어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때요? 요새는 국내 수익이 더 좋죠? 국내 수익 요새는 미국이 조금 괜찮기도 한데 그래요? 예, 국내 최근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비중이 가장 많았고 예. 지금은 미국, 한국, 유럽 이런 형태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하면서 뭐 섹터도 넓어지고 여기 다양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상하프론테크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슬슬 뭔가 대비 차원에서 대한항공 같은 기업도 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과 관련된 분야죠. 네. 우주보다는 아직까지 항공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도를 못 높이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각 대형사의 동체를 뭐 만들어서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용 뭐 엔진으로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항공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그런 모습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나가야만 아마 우주항공 쪽으로도 조금 더 뭐 회사 측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와서 태양광도 같이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태양광,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서 태양광 에너지주들 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근간을 폐지했다라는 소식이 좀 그렇죠.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부장님 태양광 섹터나 아니면 더 넓혀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동성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사실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실제로 확인된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정책 변화라든지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지금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블룸에너지 같이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에너지 저장소를 넣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 예외죠. 네, 좀 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가시적인
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그 좀 태양, 그 좋다고 은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풍력을 싫어하지 네. 태양광은 그렇게 안 네, 싫어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태양광 쪽은 좀 선호하긴 하고 뭐 달에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태양광 또 핫했잖아요. 네. 오늘 잠깐 이제 미국 이슈와 함께 좀 떨어졌지만 근데 웃긴 게 또 아래 꼬리단 종목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작작해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건립은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조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태양광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금리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관련돼서 발전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그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발전원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넬만 깔면 한 6개월이나 늦어도 1년 정도 되면 발전소를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전력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면 태양광에 대한 뭐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네.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이야기했고요. 뭐 방산 기업도 얘기했는데 오늘 20%까지도 치고 올라간 종목이 있었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증권주가 어디 있죠 지금? 증권주가 어디? 네, 증권주가 지금 어떻게 좋은지 주제를 넘기려고 제가 세계 앵커한테 미래에셋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걸 못 받았네. 네. 아, 이걸 못 받았네. 네. 증권주 지금 뭐 일단 실적 기반에서 크게 오르기도 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우주까지도 등에 업은 상황인데 증권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증권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오늘 상승한 이슈는 자사주 초과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했겠지만 사실 증권주는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너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시장이 화랑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토스증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토스증권은 비상장회사인데 이제 국내장이 올해 화랑이 되면서 작년 올해 화랑이 되면서 국내 시장 MS 1등, 2등인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실적이 점점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 브로커리지 수익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실적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을 뭐 초반에 2천억에서 지금 4천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은 엄청난 영업의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주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B2 엄청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총 한도가 30조인데 이게 꽉 찼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익도 장난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증권회사에서 큰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신용거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부분이 되는데 그분도 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용거래도 늘어나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휴면 계좌 활성화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장을 떠나셨던 투자자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고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훈풍일 때는 할머니들이 종이에 써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갖고 온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좀 화랑이 된다라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사실 이제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가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은 주도주의 한 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휴 앞두고 예탁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예탁금이 이제 현금이 98조대로, 필요하시니까. 98조대로 연휴 앞두고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100조 넘었었잖아요. 98조 원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근데 오늘 이제 대신증권이 사실 어제 자사주가 쫙 하면서 부각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기대했던 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신영증권, 부국증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윗골이 되고 내려가고 다른 쪽에서 더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뭐 그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은 뭐 이거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네,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확정된 사항들이 없어서 아마 뭐 윗골을 좀 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대신증권 발로해서 나오는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만큼 소각이 되면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소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증권사 관련돼서는 여전히 올해도 좀 관심 있게 뭐 방금 이제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작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16조 9천억 정도 이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월 이후에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뭐 일평균 거래량이 42조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지금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라서 이런 증권사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용대출율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신용대출에 따른 이자율, 수익,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이제 영업 이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회사의 리테일 부분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올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의 리테일 부분에서의 영업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재작년까지. 근데 작년도에 상당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리테일 부분에서도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그런 영업 흑자 폭이 리테일 부분에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존의 IB뿐만 아니라 이런 리테일 부분에서의 그 영업 흑자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이익이 1조 클럽이 5곳이나 벌써 올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제 기이한 현상이 시중 은행주를 증권주가 이제 시총을 없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증권주의 기대감 쭉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 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